안녕하세요. 미추홀 사례정보통 김승규 사회복지사입니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사례정보통에서는 조금 재미는 없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의 피해 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3.81%로 미국의 9%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동학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해주신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아동학대 사례정보통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발생 요인, 아동학대 개입 절차, 아동학대 신고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크게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방임 및 유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손발로 때리거나 도구로 찌르거나 강하게 흔들거나 밀거나 화학물질, 약물 등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아동은 다음과 같은 징후를 나타내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긁힌 상처, 물린 상처가 나타나고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부모를 두려워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을 나타냅니다. 정서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을 말하는데요. 아동을 버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비교, 차별, 편애하거나 경멸적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 신체 발달 저하,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감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성적 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요. 관음적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를 당한 아동에게는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나는데요. 질에 있는 정액, 손실된 처녀마, 괄약근, 입천장에 손상이 나타나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이나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특정 유형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방임과 유기입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이나 유기를 당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징후를 살펴보면 발달 지연, 성장 장애, 비위생적 신체 상태, 건강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이나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잦은 결석 등이 나타납니다. 4가지 학대에 대한 설명과 그 학대를 당했을 때 나타나는 징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주변 아동이 이런 징후를 보인다면 유심히 관찰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발생 요인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요인에 대해 설명드리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구분 지어 놓은 것입니다. 먼저 개인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장애나 학대 경험, 약물, 충동, 비현실적 기대 등의 세부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요인으로는 가족 문제가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빈곤, 실업, 가정폭력,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부부관계, 애착 부족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문제가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요. 체벌의 수용, 소유와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 부재 및 미비의 요인이 있습니다.
이 아동학대 발생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A 가정의 아동이 부모의 약물 중독이라는 개인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부모의 중독 치료를 통해서 학대를 감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학대 개입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신고하셨다면 신고 접수, 아동학대 관련 조사, 아동학대 사례 판단, 그리고 학대 가정이 맞다면 피해 아동 보호 계획 수립 및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에서는 아동학대 가정 초기 면접, 사례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입, 사례 점검, 종결 전 모니터링 및 사례 종결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방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만약에 주변에 아동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학대 행위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그리고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정보 없이 신고가 가능하니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관할 경찰서, 시군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나요?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최대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고직원, 유치원 강사,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사, 아동돌보미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신고 의무자가 77%, 신고 의무자가 23%로 신고 비율이 매우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저부터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